네, 전 세계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계환 대표님께서 서픽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에 좀 한참 웃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10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25일 날 이제 최종 변론 아마 마지막에 이제 피신청인 그 피청구인 윤석열 그리고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의 마지막 아마 변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정말 지루하게 또는 어떤 때는 짜증나게 이렇게 지켜보아왔던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 이제 마무리를 짓고 최종 땅땅땅 이제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또 긴장도 하고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패러디물도 많이 나왔었고 또 긴장을 풀어주는 최근에 일부러 이제 패러디처럼 만든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22년 전에 이미 현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패러디. 나른한 오후 점심 식사 드시고 조금 늘어지는 시간에 긴급 편성 스픽스 22년 전 영상 한번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백성들에게 경고성명을 발표합니다. 최근 일부 과격한 법도들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작급의 사태를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바 오늘 이 시간을 기하여 온 나라의 개업을 선포하는 난 조선의 중앙이구나. 이놈들 내가 네, 나른한 오후를 함께 다이나믹하게 밝혀주실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학 박사 김종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제가 서픽스라고 저 장난쳤더니 다이나믹 발음이 안 돼요. 네, 지금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22년 전에 어떻게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똑같죠, 들었다가 실제? 똑같이 네. 야, 안 되면 계엄하면 돼 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혹시 저걸 보고 그래? 그럼 계엄을 한번 해볼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걸 미리 들었습니다. 보고 네. 하도 황당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진짜 네. 다 듭니다. 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저걸 계속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일 날 밤 9시 자기가 예.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너무 맞아요. 황당하죠. 본인 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좀 틀어주면서 너 어떻게 되냐고 들려가. 이런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에 생각이 듭니다. 들려가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게 또 일종의 이제 전두환 시대에 대한 매우 예를 들면 의미 있는 패러디 같은 거잖아요. 네. 저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22년 전에도 안 됐던 걸 그렇죠. 지금 저걸 해 먹으려고 했으니 예. 제가 볼 땐 어제부로 끝났다 저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 패러디물을 다 보셨겠지만 앞쪽을 좀 저희가 이제 자르고 뒤쪽만 보여드렸는데 앞쪽에는 무속, 굿판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하고 얼마나 이 너무 싱크로율이 똑같네요. 완전 퍼펙트하게 네. 그죠? 자, 현재 25일 마지막 이제 일종의 최후 진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며칠쯤에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다. 두 가지. 언제쯤에 결정 나고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 이후에 11일 이후에 이제 선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3월 둘째 주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특히 3월 11일에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 생일 선물을 좀 받고 싶다. 네. 11일. 1일. 네.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에 주로 하니까 11일, 13일. 네. 그런데 화요일. 3월 네. 11일 날 선물을 좀 받고 싶다. 네. 네, 그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듣고 네. 싶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좀 마음만 같으면 3월 7일 날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혹시 생일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 가서 3월 14일이라고 했어요. 14일 금요일. 네, 왜냐하면 2주 후 정도 아니 3월 13일. 3일 3월 목요일 13일 있어요. 목요일. 그래서 근데 이제 화요일 날 갑자기 최종 변론을 받았길래 야, 다른 분이 이거 당첨되겠는데 3월 11일 날 이렇게 생각이 내기를 들긴 하는데 하셨군요. 네. 제가 얘기한 건 3월 13일이었고 네. 말씀한 3월 11일도 일일. 있는데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3월 6일, 7일 이때 네. 결정이 되면 좋지 조금이라도 않을까. 빨리. 예, 예.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결판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들 조마조마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저런 것 때문에
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셔가지고요. 헌재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후다닥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날짜는 그렇고 몇 네. 대 몇? 8대 0이죠. 네. 저도 몇 8대 대 0. 몇? 저도 8대 0. 네, 네. 네, 그 네. 일각에서는 뭐 어느 특정 재판관들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이제 그분들도 소위 이제 진보 뭐 헌재 재판관이다 또 이제 뭐 보수 재판관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재판관들이 뭐 김영두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에 네.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증거가 정말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형식 재판관이든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재판관들도 감히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8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독일에서 그 독일의 탄핵 심판 제도를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 독일에서는 무조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 전원이 일치된 결과를 네, 내야 된다. 네. 특히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뭐 6대 3 뭐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된다면 나중에 국민 통합이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그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박근혜 그 탄핵 때도 사실 내부적으로 약간의 조율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때 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지만 다들 이제 조율을 해서 우리는 다 똑같은 그 이야기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서 9대 0, 네, 8대 0이었죠. 8대 0 그때. 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결과를 요즘 냈었거든요. 이상한 말을 하는 안땡땡 당시 헌재 네. 재판관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들도 그때는 8대 0에 다 네. 등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8대 0 갈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자마자 8,400분이 지금 동시 어.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추세면 저도 이제 대충 예측이 됩니다. 10,000분은 당연히 훌쩍 넘길 것이고 우리 이지은 아이유 이지은 위원장님과 저희가 이지은 위원장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시청자 여러분 조금 답답하지만 조금 인내를 가지시면 3월 11일 또는 3월 13일 경에는 틀림없이 될 것 같고 8대 0 승부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려보냈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 승패로 재단하는 윤석열의 특징 그러면 자기가 이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불복하면서 부인하고 더 극우적인 성향으로 덤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8대 0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내란 범죄를 한 자에 대한 직책을 유지할 것인가 파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재가 네. 예를 들면 7대 1, 뭐 6대 뭐 2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앞으로 내란 범죄를 저질러도 탄핵에서 소위 비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헌재가 어떤 단일한 전원 합의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미숙님께서 8대 0, 안두현님께서 이지은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이지은 위원장님 고정해 주세요. 산타님께서 네. 또 신 교수님 MC 자리를 꽤 차셨네요. 네, 왜 그러시님께서 꽤 찼습니다. 꽤 찼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8대 0 그리고 조속한 결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속한 결정의 8대 0을 뒷받침하는 영상과 내용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김대우 수사단장, 방첩사 수사단장이죠. 김대우 단장 과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말을 바꿨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윤석열을 코너에 모는 이야기를 했을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12월 3일 겸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 수첩에 받아 적으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번에 청문회에도 얘기를 했죠.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그러니까 그 체포 명단을 수첩에 받아 적으라라고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죠. 명단을 받아 적으라고. 네, 그 명단은 기억나는 게 누구예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다 기억하지 못하고 네. 그 명단은 압수수색 때 제출된 것을 14명 명단. 14명 명단이 맞죠? 예, 맞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면서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명단을 거기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등등 다 14명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분명히 지시를 해서 김대호 단장이 수첩에 메모를 했고, 예,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실무적인 그 일, 미결 수용실이라든지 수감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건 또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것은 다른 실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벌써 10,000분이 넘으셨습니다. 지금 김땡땡님이 2만 원 슈퍼챗 쏜 걸 보고 제가 이름 불러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름이 잠깐 화면에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신 교수님 원래 MC 잘 보셨었는데 카오루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제가 경제 생방송 TV 경제 생방송 앵커만 하다가 이 시사 방송에서는 처음인데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대우 수사관 보셨잖아요. 네. 수사 단장 보셨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측에서는 마치 이제 홍장원의 메모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그 체포 명단이 없다, 잘못됐다, 아니면 네가 그 한동훈 친구랑 짜고 어떻게 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단을 받았다는 사람이 조지호 청장, 김대우 수사단장, 여인영 전 사령관도 네, 본인이 사령관. 직접 불러줬다라고 예. 검찰 진술에서 이미 다 그럼 이야기를 벌써 했습니다. 네 사람이잖아요. 네. 여인영, 조지호, 지금 수사 김대우 단장, 홍장원. 네, 네네.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이걸 또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쪽 땜질해도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 땜질하면 저쪽에서 터지고 결국은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동훈 씨 친구가 됐든 그러니까요. 심지어 예를 들어 송장호 씨 가족이 됐든 네. 옆에서 봐서 적는 게 뭐 대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네. 지금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네. 시비를 걸면 걸수록 점점 더 증거가 차고 넘치고 강화가 되는데 어떻게 아마 보십니까? 어제 내용을 통해서 메모 문제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느낌에 무슨 뭐 홍장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모가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것처럼 경찰이라고 하는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명단이 갔었고 네.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수아에게도 명단이 갔었던 측면이 있고 이 명단을 조합해 보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사전에 뭐 이거 갖다 공모해 가지고 명단을 짜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뭐 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나온 대목은 맨 그 김대우 수사단장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체포를 실행하려고 실장한테도 얘기가 됐어. 본인은 아니지만. 근데 이 여인영의 진술 조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여인영 부하가 국가수사본부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와서 체포하라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그냥 예를 들면 체포 명단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실행 조치들이 가려고 하던 직전에 다행히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건 매우 공포스러운 거죠. 만약 이게 네네. 실행이 됐다면 소위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매우 공포스러운 겁니다만 오늘 나왔던 대목은 맨 마지막에 나왔던 체포 실행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포함하여 그렇죠. 이 세 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수거 대상 네, 아닙니까? 네. 수집소에.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윤석열로부터 시작돼서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고 했고 그 구체적인 명단들은 이제 뭐 노상원 수첩에도 있었지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쭉쭉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실행 단계 밑에까지 쫙 다 내려갔다는 네, 것을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상부만 알고 뭐 우리끼리 쉬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 단계까지 맞습니다. 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707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밑에 부하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불을 단전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밑에까지 다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된 것까지 내려간 겁니다. 네. 10차 변론에서 그렇게 누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던 윤석열 측 대표적으로 자기 편인 줄 알았던 한덕수 총리 꼭 불러달라. 그래서 양측이 아마 합의해서 부른 증인으로 아는데 막상 한덕수 총리가 증언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에서 말없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해명을 하는 황당한 일도 있는데 이런 무례한 태도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전 너무 웃겼던 게 예. 국가의 품위요? 아니요, 그걸 누가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불렀습니까?
예. 자기가 또 예를 들면 불러서 요청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놓고 갑자기 내가 여기서 같이 변론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기 질문을 하게 같이 앉아 있게 되면 국가의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갔다. 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발언들을 하지 않을 것을 이미 인지하고 내가 여기 있어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네. 오히려 명백하게 국무회의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한덕수 총리 나이가 많은데 거기서 네, 만약에 네. 또 본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안 좋을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부로 국무회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명확히 확인된 상황인데 지금 저 짜증나는 건 네. 김영도 재판관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아니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고 네, 답하시라고요, 네. 부탁인데 네. 우리는 그런 걸 따져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거기서 계속 적어온 것 같아요. 네. 변호사가 적어준 아, 대로 맞아요. 보고 있더라고요. 따박 읽으면서 네. 자기가 형사재판 같은 걸 벌일 때 하는 게 문제가 안 될 내용들만 있는 네.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소위 희한한 관료 집단들,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던 네. 그런 아주 기름장 같은 미꾸라지 같은 기름장어. 기름장어. 같은 여기 미꾸라지 같은 관료 세계,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부 소위 그 충성을 매개로 해서 성장했던 사람들의 아주 좀 비루한 모습을 본 것 네. 같아서 좀 맞아요. 착잡하긴 했습니다. 그 네, 비루한 모습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도 목소리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목소리에 힘을 완전히 빼고 아, 예, 예, 맞아요. 마치 조금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덕수가 한덕수했다. 네. 라고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구치소로 집으로 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홍장원 차장 때는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짓말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자기가 불리한 거, 유리한 거 주장할 때는 또 세게. 네, 네. 그럼 그건 국가의 뭐 품격과 뭐 국가의 위상과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나 보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자체가 뭐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 이랬는데 지금 보기 좋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보기 나빴던 거는 내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잠이 왔거나 앉아있기 싫었거나 했었을 이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아마 불편했을 것 같다. 네. 방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이 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다 방송에 나갈 텐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13,00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 봄날님께서 라이브인가요? 네, 라이브 맞습니다. 근데 왜 봄날을 이렇게 고대하다. 라이브로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그런가 봐요.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 1시 10분에는 신용환이 진행하는 라이브입니다. 네. 봄날을 고대하면서 그 라이브인 걸 인증하기 위해선 지금 시각 이런 걸 좀 알려줘야 지금 되더라고요. 시각 1시 29분입니다. 1시 29분. 아니, 부분을 이미 저기 지나고 화면에 있습니다. 라이브라고 네네.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영어로 네. 라이브라고 돼 있는데 네네. 앞에다가 라이브가 아니라 생방송 이렇게 해놔요. 네. 진짜 구독, 좋아요 라이브. 그리고 이 알림 설정, 전파 여러 군데 단톡방 같은데 전파 많이 해주시고 라이브로 김효수님께서 윤석열 사라져라 꼴보기 싫다 정말 날것으로 속마음을 국민들의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또 황당하게 뭐 이상한 말을 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저기를 하시든지 간에 그것도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합리적 다수가 어떻게 지향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프로를 통해서 되시면 좋겠습니다. 홍장원 씨 이제 왼손으로 썼니 오른손으로 썼니 뭐 CCTV를 보니까 시간이 맞니 틀리니 대세에 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없죠. 네. 명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네.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 야 이거 내가 나 혼자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정서를 하게 해서 자기 보좌관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거라고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본인이 자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만 조지호 그다음에 나왔던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죽하면 비화폰 통화를 6번을 했고 그
저 비상 해제된 다음에 두 번 더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윤이 그런 줄 알면서 계속 홍장원 씨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한 놈만 팬다? 제가 볼 때 홍장원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터닝 네. 포인트를 만든 네, 거죠. 네.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자기가 얘기했던 경고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쩌면 사살이 될 수도 있고 왔으면 수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혹한 사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알게 했던 네. 인물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했었는데 축소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건데, 어제 발언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실수를 했냐면 간첩 잡으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전화해서 그렇죠. 나는 네. 간첩 뜬금없이. 이제 그다음에 한 얘기가 어제 위치 추적을 내가 요청하긴 요청했어. 아니 간첩을 어떻게 위치 추적을 해요? 그러네요. 아니 간첩이 예를 들면 자기 위치를 드러내고 핸드폰을 갖다 번호를 갖다 주고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싹 잡아들여. 네. 근데 그 명단은 내가 여인형한테 얘기했으니까 여인형하고 통화해 봐. 그래서 여인형이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줘. 네가 그 일 잘하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근데 그 뒷얘기는 조태용이 이 인간은 말을 안 들어먹어. 네. 뺀질뺀질해. 안 움직여? 이런 내용들이 네.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제 부에서 메모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계속 잠깐의 자기의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저도 머리가 나쁜 건가? 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술 취해서 뭐 자기가 술이 뭐 취한 것 같다 그러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간첩 잡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모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다 나온 내용이고요.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CCTV에 나오는 시각은 실제 시각과는 몇 초에서 많게는 수분까지 이렇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딱딱 그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CCTV를 다 본다면 분명히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실제로 정서했던 그 보좌관이 그 쪽지를 본 증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쪽지에 적혀져 있는 12명이든 14명이든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진짜 그분이 받아 적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혼자 있으면 너 혼자 조작했지 네가 그럴 만들었잖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지지자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실제로도 아니 이거 뭐 쪽지가 4개라며 CCTV에 그 시간에 없었다며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거 어떻게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공작이니 탄핵 공작이니 조작이니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이 그 공작의 피해자인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정치질을 하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개념 좀 규정되겠습니다. 웃겼던 게, 그러니까 공토에서 여인형이 전화를 했으면 다른 명단이 나오고 지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다른 명단이 그렇죠. 나오나요? 네. 그런 게 아닌데. 아까 좀 명단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아니, 말도 안 되게 국회의원 민간인에 대해서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왜 체포 명단을 갖다가 지시를 하냐? 그런 권한이 없는데 넌 따라서 네가 하는 행위는 내란에 해당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건데 갑자기 너 왜 공토에서 안 적어놓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홍장원을 타겟화 시켜서 자기 지지층들한테 이것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과 우리 내란 세력에 대해서 뭔가 나쁜 행위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뭉쳐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이 헌법재판관들은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자들의 얘기들만 들어주는 것 같아. 네. 헌법재판관 공격해.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진짜 그 북한이나 사회주의에서의 인민재판과 같은 식의 정치적인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이 언론에서도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증인들이 서로 제각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아주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네. 뭐냐면 이거 각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승복해서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탄핵 심판은 아주 명확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보실 때 자기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100% 신뢰를 가지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대부분 여기에 약간씩 엮여 있습니다. 본인이 공범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범인 사람들의 그 진술의 신뢰성은 조금씩 이제 떨어뜨려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모두가 다 서로 다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진실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000분, 16,000분이 넘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막 댓글을 제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찍이 넘쳐나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방이 벌어져서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서로 공방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이제 그 탄핵 심판 변론에서 또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편일 줄 알고 평소에 안가에서 폭탄주 먹을 때 아마 만만해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지호 청장 과연 그 탄핵 심판 윤석열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공격을 하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했는지 진짜 말을 잘 듣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6번의 비화폰 통화 내용을 검찰에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는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건 그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예, 앞으로 재판장에서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선망 증세 이런 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데 저런 어떤 특정 어떤 병명이라든지 네. 앞에 이제 실제 병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혈액암이라고 네. 저희가 화면에 다 보여드렸지만 네. 날짜까지 특정을 해요. 2024년 1월에 그 판정을 받지 않았느냐. 네, 네. 이렇게 물론 조지호 씨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개인의 그런 정보를 다 이 공개 속상에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저게? 그런데 저거는 아마도 본인이 예. 그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알고 있다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고 한 것 대국민들이 같습니다. 다 저분의 어떤 병명이라든지 그렇죠. 네. 어떤 특정의 사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환자들 보통 요즘 개인 정보라서 그럼요. 공개 못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뭐 병가를 가거나 아니면 할 때도 보고할 때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 보고를 하거든요. 네. 특정한 병명이라든지. 근데 이제 저런 부분 좀 조심했어야 하지만 특별히 조지호 전 청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던 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선망 증세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망 증세라는 게 의식이 혼란스러운 그런 그렇죠. 증세를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조지호 전 청장이 저기에서 서명 날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네가 헷갈려서 그렇게 잘못 얘기한 거 유도신문한 아니야? 거죠? 네, 그렇게 한 네. 거죠. 사실은 조금 비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 앞부분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유 몸이 이렇게 아프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뭐 누워서 받으셨죠?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건강을 걱정하는 듯한 질문을 하다가 네. 선망 증세 이런 건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지호 전 청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네. 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저 앞부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서명 날인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에서 진술한 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있으니 그거 사용하셔라. 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탄핵 심판 때 대부분의 질문에 공소 사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건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양측 대리인의 공방이라든지 신문을 버티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실제로 폐렴까지 이제 합병증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실제 그래-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네, 네. 것도 질문 중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양측의 공방 사이에서 이제 진술을 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다만 본인이 먼저 서명 날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니까 그걸로 대신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네. 17,000분 이상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SP님께서 암 도지겠다. 정말 조지호 청장이 보니까 긴 대답을 안 하면서도 사실은 뼈 때리게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기도 한 거고 사실은 전곡을 찌르는 그런 답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끝난 거죠. 검찰 진술조서에 본인이 서명했냐라고 얘기했다는 건 네. 그건 사실이야라고 네. 얘기를 했고 내가 지금 이 형사재판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조서에 어긋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조지호의 검찰 진술 조서를 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누구였느냐 박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거 최초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회의원 다 끄집어내. 네. 근데 이걸 누가 탄핵을 했냐면 김원태라는 또 예를 들면 대령이 이 문제 관련해서 뭔가 좀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좀 네. 예를 들면 이거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진우 전 네.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검찰 진술조서에서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나와서는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부하들이 얘기했으면 그게 맞겠죠. 얘기했는데 조성현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저 수방사 수방사령관이 경비단장이 직접 들었다고 얘기고 저는 네. 절대 소강대로 넘어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네.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호 경찰청 끝까지 불렀어. 아니 저기 청구인 측에서는 아유 아프다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얘기했는데 갑자기 손 번쩍 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와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 네. 뭐냐면 마지막으로 저희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좀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검찰 진술조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라면 그런 겁니다. 6번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내용이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더 중요한 얘기는 해제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어서 그냥 네. 우리가 알아서 지시했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내용들이 증거로 채택된다면 이건 뭐 당연히 반헌법적이며 네. 그다음에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왜 불렀을까? 네. 제가 조지호 볼 청장을. 때는 처음에는 윤석열 측에서는 약간 조지호 청장을 믿었던 것 같아요. 만만하게. 왜냐하면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말을 좀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내란이 있고 나서 그 다다음 날까지는 안가에 간 적 없다. 뭐 그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라고 이제 사실은 그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조지호 청장이 가서 거짓말을 했었는데 얘가 우리를 위해서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주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믿는 발등에 도끼가 도끼 찍힌 찍혀. 건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건지 하여튼 그러니까요. 네. 찍혔습니다. 지금 찍혔습니다. 17,000분에서 줄지 않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글도 달아주시고 좋습니다. 윤희연님께서 나도 암 걸리겠다 빨리 끝내자라고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수많은 자기들 믿는 도끼에 또 믿는 발등에 막 도끼가 찍히고 발등이 막 찍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를 한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를 세대 통합을 한다. 아니 세대를 이렇게 갈라놓고 세대 통합을 한다. 아니, 그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일관된 DNA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헌재가 인용하는 판결하는 당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그때 청와대죠. 네네. 자, 우리는 이제 업무에 복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그때는요. 실제 민정수석이 리포트를 보고를 그러니까요. 하기를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범죄 자체가 되게 잡범도 많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걸 가지고 하겠어? 또는 자기가 심어놨다는 얘기 좀 이상합니다만 자기가 어떤 추천해서 네. 앉혀놓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범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는 내란 범죄에 대한 걸 따지진 않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반헌법적인 내용의 성격상 이게 내란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권력을 갖다 획득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봐도 너무 잔인해요. 노상훈 수첩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야, 이것들이 인간인가? 그러니까 이제 게임 세계에서나 벌어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그 노트에
일관되게 적혀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의 정황들을 봤을 때 헌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인무도한 인간들은 그런 공감 능력을 상실했겠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상실된 자들은 자기의 이 이성적 잣대로만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변하겠지. 그럼 제가 그 진술이 탄핵이 되겠지.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관이 이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겠지. 이런 식의 논리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저런 범죄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공감대 아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그 사회적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졌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저는 이제 일단 윤석열이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미 뭐 그게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죠. 저 구치소에서 굉장히 불쾌해한다. 그렇죠. 그 좋아하는 경로. 그렇죠. 경로를 했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탄핵을 기정사실화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뭐 김문수가 1위다, 네. 뭐 오세훈과 홍준표가 나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나온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것들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복귀할 거야. 나 살아 있어. 이거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또 뭐 세대 뭐 결집이니 젊은층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결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결집을 해서 혹시라도 탄핵이 인용됐을 때 서부지법 난동 사건처럼 네. 헌재 앞에서 또 폭동을 일으키고 하게 될까 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인 부정을 하려고 하는 복선을 깔고 맞습니다. 지금 던지는 메시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극우들 같은 경우가 사실 고립되고 있다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극우들이 저렇게 준동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예요. 네. 숫자로 만들어낸. 소위 이제 그 극보수 언론들, 극보수 유튜버가 얘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숫자가 나오면서부터 소위 예를 들면 이제 보수층들이 계속 결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극보수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되겠는데 헌재고 뭐고 예를 들면 우리 밀어붙이면 되겠는데라고 할 때 일단은 사람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자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뭔가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정상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나서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이 이제 다시 작동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자기의 마음이고 뭐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마 잔인한 시절을 이제 스스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거예요. 윤석열과 내란 집단들이. 네, 그 잔인한 시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측에서 하야는 없다, 조건부 사퇴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하야하라고 했나요? 조건부 사퇴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누가 물어봤나요? 왜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하야하는 거 아니야? 하야는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하야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살아날 건데 이러니까 이제 그 끝까지 그냥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함의 발로로 더 이런 메시지를 그럴 내보내는 것 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야한다고 나오면 아니, 어떻게 하야란 말은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하야를 내? 그러네요. 예를 들면 기각될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렇죠. 자가 네. 탄핵이 인용되니까 내가 그 전에 하야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손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 보면 이미 보수 진영 같은 경우 너 빨리 손들어. 그만해. 이게 이제 보수적인 인물들이 빨리 하야해라.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조중동 일부 같은 경우도 너 빨리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 내부는 이미 다 손을 돌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내가 하야하는 순간 나는 탄핵될 거야라고 자인하는 부분이 벌어지고 자인하는 순간 극우 지지층들은 완전히 예를 들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자식이 저런 얘기를 했어. 샛별 하나님은 하야 자격도 없다라고 하야 자격도 써주셨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하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요즘 되게 재미있는 신조어가 있던데 낫
반대 네, 맞습니다. 가요? 네.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뭐. 밤에는 대선, 조기 조기 대선. 대선. 네, 네.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다 그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윤석열은 이제 마음이 조급한 거죠. 나 아직 살아 있는데 왜 자꾸 조기 대선 얘기하고 하야 얘기하고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웃겼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통령 그 용산에 한 44명인가 5명 갔었잖아요. 헌재 한 30명 정도 갔잖아요. 네. 김문수가 오니까 60명이 60명이 모여. 갔어요. 예, 맞아요. 네. 아까 윤석열 입장에서 야 뭐야? 뭐지? 너 나한테 30명 오다가 갑자기 거기 60명 가? 빈정 상했어 이제. 제가 볼 지금. 때는 오세훈 시장의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 내부는 조기 대선으로 이미 다 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은 기본으로 벌어질 거고, 기정사실로. 그러니까 네. 쟤는 이제 파면될 거야라고 판단하는 거고, 파면된 이후에 어떻게 국민의힘을 재편할 것인가. 이 재편도 제가 볼 땐 조기 대선을 승리하려고 재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데미지를 이렇게 적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단들이 계속 당의 권한과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자들은 진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거 진짜 해산 안 시키면 안 될 정도 아닌데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분 정말 두 분의 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 시간쯤 되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 다른 프로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17,000분께서 한 분도 끄떡없이 와. 나가지 않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글들을 격려의 글과 또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내라는 사면불가 사형 내지 무기징역 최태현님께서 주셨고요. 김문수가 참 헉 답이 없다 줄리님께서 줄리님 너 안녕하세요. 줄리님이시네요. 잘 그러네요. 계시죠, 줄리님? 네, 네. 예, 51년생이면 몇 살 아마 이거 김문수 씨를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의견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숨가쁘게 이제 우리가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시작해서 체포 구속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파면 단계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 현재에만 우리가 과연 매몰될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해야 되겠죠. 그 미래를 논하는 화두 누가 던졌습니까? 보수 진보 논쟁. 이재명 대표가 던진 보수 진보 논쟁 100분 토론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분 토론 아마 보시면서 많은 느낌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떠나서 먼저 한번 그 장성철 소장이 100분 토론을 마치고 자기 소감을 메시지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 정말 많이 준비된 것 같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자기의 어떤 주장을 얘기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랬다 하는 그런 유의 글들과 함께 마지막에 유튜브 방송해요 라고 제안을 한 게 있다. 이지은 TV 하시죠? 네, 이지은 TV 이지은 합니다. TV로 초대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뭐 다시 뭐라고요? 저 구독자가 많이 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지금 3만 한 6천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마 저 100분 토론 시청률도 4배 이상 뛰었다고 그러니까 네. 한번 이재은 모셔서. 대표님을 모셔서 지금 너무 영광이죠. 장성철 소장과 함께 뭐 메이저들은 누구한테만 몰아주면 또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이지은 TV에서 네, 한번 모셔서 이지은 하도록 TV 하겠습니다. 좋고, 또 탄탄 TV죠, 박사님. 예, 김종욱의 탄탄 TV인데 이제 네. 유튜브계의 절대 약자. 두 분 모시면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차근차근 조금씩 가야 되고 저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할 만큼의 네. 제가 역량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네. 장성철 소장이 저랑 잘 알아요. 네. 종편에서 같이 방송. 근데 이제 기승전 이재명 공격이었어요. 그렇죠. 기승전 그랬죠. 마지막 이재명 맞아요. 공격이었었고, 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보수 쪽에 있으니까 본인의 면피를 위해서 쭉 공격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면피를 하려고 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면피의 공격의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가면 네. 갈수록. 근데 오늘 뭐 저기 100분 토론을 통해서 진면목을 봤다고 얘기하니 앞으로는 기승전 결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보수지만 네. 저는 그것이 장성철이 진짜 보수 진영에서 건강한 논객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탄탄 TV와 이지은 TV에서 네.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으로. 네.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대단하다 이렇게
본인이 평가를 하는 거 보고 좀 우습다는 생각이 아,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평가를 서로의 할 어떤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100분 토론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되게 우문현답의 연속이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들이 사실은 이제 어쩌면 그 대선 주자 1위급 대선 주자지 않습니까? 1위급이 그러면 아니라 1위죠. 1등이죠. 예, 압도적인 1위죠. 그렇다면 좀 질문을 뭐 안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경제,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거대 다양한 담론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미시적인 개인이 거, 작은 거. 개인이 궁금한 것들 그냥 막 이렇게 물어보는 맞아요. 우후죽순으로 물어보는 그런 그런 건 게 유튜브에서 했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재현 네. TV에서 그런 거 하시고요. 100분 토론에서는 좀 이제 거대 담론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각 분야별로 좀 다루는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네.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아울러야 되는데 합리적 보수가 저런 고민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저런 예를 들면 질문들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합리적 보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를 해명하지를 않아줘요. 네. 근데 오히려 장성철의 입으로 저런 질문을 했을 때 정확히 답을 해주게 되면 합리적 보수 층에서는 저런 게 있었네라고 좀 이해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선점하려고 하는 그 넓은 땅, 중원 옆에 있는 넓은 땅들을 저런 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개척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문이 조금씩은 열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니즈에 맞는 네. 그런 질문이었다. 이번에 이제 핵심적으로 노동 시간을 놓고 이제 벌어지는 거 그게 이제 뒤에 반도체법까지 이어져서 여야 정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까지 해서 했을 때도 이제 주된 논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수 진보의 논쟁에 불을 땡겼는데 제가 바라보는 의미는 저는 간명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포, 구속, 탄핵 이렇게 오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매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미래 아젠다, 특히나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에 대한 아젠다를 던졌다는 거. 그 부분에 저는 방점을 두고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쟁들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논쟁들을 촉발을 어거지로 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그 DJ 1997년 신문 스크랩 한 번만 올려줘 보실래요? 네. 저 보시면 박사님, DJ께서 우리 당은 중도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분들이 DJ 정신을 훼손하는 거냐라고 많이 공격을 하던데 저 DJ 정신은 저기 있는데요. 보니까. 뻘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인영은 이런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195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매우 냉전적인 디저 속에서 보수적인 정당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념 싸움을 할 틈이 없는 게 군사섭지랑 싸우는데 무슨 이념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해왔었고요. 실제 이념적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1987년도 이후부터 이념적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중도 개혁주의는 뭐냐면 중도주의는 좌우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저희 좌우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용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중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저희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흥묘백묘예요. 예, 예. 시대 상황에 맞게 우파적 정책도 가져오고 좌파적 정책도 가져와서 우리가 이 거대한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우파적인 정책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좌파를 가져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통해서 소위 중산층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오게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디제이 정신이에요. 네네. 거기에 갑자기 예를 들면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야 우리는 진보인데 왜 우리한테 이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민주당 모르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역사를 안다면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당원 교재 공동 저자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역사를 공부 안 하고 자기가 386 출신이었어. 나는 진보주의자야.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정당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저런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완전히 진보야.
저 얘기를 어떻게 씁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중도 개혁주의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네. 내란도 진압하고 소위 경제 냉전 체제, 전 세계가 경제 냉전 체제에서 우리의 생존의 길을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도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그 더. 책으로 교수님 책으로 다시 한번 교수를. 저만의 공동저자. 공동저자. 네, 사실은 또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건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사실은 가치 논쟁이 별로 없었거든요. 현실에 대한 그저 하루하루 펼쳐지는 새로운 뉴스에 대한 그런 대응 위주였는데 가치 담론에 대한 논쟁에 불을 땡겨줬다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한번 크게 의미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그런 비판과 또 국민의힘 자기들 스스로 국으로 가놓고서는 뭐 엉뚱한 소리를 해요. 땅을 아마 뺏길까 봐 맞습니다. 네. 겁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정말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기준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가 없는 현 굉장히 독특한 시점 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어떤 중도 보수의 위치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다고 진보의 가치를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28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렇게 이제 그 중도 우파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은 복지, 노동, 여성 인권 등 굉장히 진보적인 지도자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진보의 가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다고 물론 이제 보수가 지금 괴멸되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과도하게 좀 어거지식으로 좀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한 시간이 되도록 13,000분 이상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평파님께서 치우치지 않는 중 한자로 중 쓰고 바를 정자 딱 써주셨습니다. 아마 그게 많이 어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싱글스타님께서 여러 채널 중에 스픽스가 단연 탑입니다. 와. 예, 아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가치적 논쟁 속에서 건전한 토론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정치판이 바뀌어 나가길 저도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논쟁이 잘못됐다면 아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좀 더 떨어졌을 수 있겠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떨어졌을 수 있겠죠. 과연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까 김종욱 박사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정상화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경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된 것들 그래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요거는 지금 여론조사 꽂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전화 여론조사 카티라고 그러죠. 직접 교환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한 여론조사인데 글씨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조금만 한번 화면을 키워주실래요? 오른쪽 조기 대선이고요. 예.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시는 분들이 약 63% 거의 더블 스코어네요, 그죠? 탄핵 기각. 네, 탄핵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된다 안 된다 해서 된다가 이제 63% 이상 더블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중도층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면요 훨씬 더 높은 더블 스코어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양 진영 간의 결집으로 양측에서 약간의 착시가 날 수 있지만 이미 중도에서 승부가 충분히 다 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정권 교체 역시나 이제 비슷한 수치로 거의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세대별 그러니까 연령별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세대 통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통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세대 간에 너무 차이가 나서. 네. 그렇죠. 네.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 저분들께는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정권을 계속 연장하면 본인들에게도 총뿌리가 겨눠질 텐데 그래도 좋겠느냐. 네.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투표할 것이다. 와. 진짜 저렇게 될까요? 역대로 저만큼 투표를 된 적이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국민적인 기본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주의가 붕괴할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저쪽을 적으로 만들고 중도층을 투표 못하게 하는 게
소위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극우 집단들이 채택하고 있는 투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내란이라는 건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압도적인 사람이 투표에 참석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소위 내란 세력을 갖다 응징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여론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고 봐요. 초기에 원래는 7대2 구도였었어요. 7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이 정도가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한 6.5 대 3.5 정도로 좀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정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직 탄핵이 인용된 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저는 극우 집단들이 사회적 토론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때부터 정상화되고 투표 참여를 통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점역과 좀 넓은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좀 더 유연하게 나간다면 저는 저런 높은 투표율 저거보다는 저 수치보다는 좀 떨어지죠. 실제적으로는 떨어집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의 투표율과 압도적인 표차. 그냥 지난 선거는 좀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후보가 있어가지고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좀 안철수로 간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중간지대가 사라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형태의 흐름으로 저는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 투표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투표를 후회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번처럼 아주 격렬하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까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렇게 내란의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와, 이 투표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투표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됐구나. 아니면 반드시 이번엔 누구를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2017년에 이제 격차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또 그들이 다 졌다, 포기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포기를 안 하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투표장에 안 가면 역으로 그들에게 또 대치기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그 이상으로 꼭 반드시 주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차트 하나 있던가요? 네. 그래프 없어요? 또 최근에 저 갤럽 조사한 것도 있고 요거는 뭔가요? 조금만 확대해 줘 보실래요?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투표할 생각이다 등등 합쳤을 때 사전 투표. 네, 사전 투표 압도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매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게 사전 투표인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2022년 대선 때 3월 3, 4일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3월 2일 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도 저도 사전 투표하겠습니다라고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본인도 부산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압도적으로 다 무력화시키고 헛소리 못하게 만들려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럽의 여론조사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갤럽도 이제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팽팽한 긴장감으로 장기간 또 헌재거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안감도 있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김 박사님 말씀대로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뭐 투표장 안 가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하면서 임하되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10,000분 넘도록 안 나가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타님께서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신 교수님, 김 박사님, 이지은 박사님 세 분 조합 최고입니다.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세 분 조합으로 고정 가주세요. 다른 분들이 이제 고정 확정으로 광화문 살롱에 자주 가는 청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산타님. 강력하게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매불쇼랑 맞불쇼를 좀 맞불쇼로 맞불쇼 제목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게 하는 원천 여러분들의 후원 슈퍼챗은 정말 감사드리고 따로 후원금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고자 하는 대표님의 뜻을 존중해서 광고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저도 몇 번 이제 했더니 조금 외워질 것 같아요. 한우 회식하면 경성 한우.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 대구에서 가장 큰 550석 연회장 최대 식당 경성 한우에서 가족, 친지, 모임 등등 많이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대구 맛집 경성 한우. 예약번호 여기 있나요? 단체 여기 있습니다. 단체 예약번호 등등등 적극 활용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한우 맛보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성 한우. 저도 한번 대구를 가서 좀 가봐야 되는데 요새 이 정권하고 싸우느라고 대구를 갈 여유가 없네요. 네, 오늘 마무리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어제부로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내란을 수습해서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 경제적인 냉정 체제 하에서 너무나 힘든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우리가 총력을 모아내서 IMF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발전의 도약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이 튼튼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5년의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로건 다 나왔어요. 선거 슬로건. 네. 마무리 말씀. 네, 저도 어저께까지 이제 탄핵 심판, 특히 증인 신문이 다 끝났는데요.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야, 역시 난세가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역적을 만들기도 하는데, 뭐 영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사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었던 그 몇몇 그 뭐 사령관이라든지 그 이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뭐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그다음에 조성현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들면서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윤석열을 비롯하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철퇴가 내려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건 실용입니다. 단순한 그냥 흑묘백묘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백분 토론을 통해서 또 평소에 어떤 내놓는 정책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아젠다를 선점한다는 거, 그 타이밍도 중요했고 그 아젠다의 무게감도 중요했고 이런 부분에서 끌려가는 놈은 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쪽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귀재다. 타이밍도 귀재고 그 아젠다 선정, 세팅 능력도 정말 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영입될 때 제 2024년 2월 7일 날 제가 영입됐는데 네. 그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저를 영입하면서 했던 멘트.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장관급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의 중도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하실 분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멘트였어요. 네. 이미 그때 마음속에 기획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지평이 땅의 영역이 이만큼 넓어졌고 그들을 극우 코너로 그들 스스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리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다 떠나서 이제 이미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도 하면 우리 것으로. 우리 것. 그래서 나른한 후 시청자 여러분들을 확 깨우고 가겠습니다. 우리 것. 보수도 우리 것! 감사합니다.